안녕하십니까. 예도입니다. 지금부터 예도는 우리 이상은 박사님을 모시고 벌써 네 번째죠. 네 번째 신학 강좌를 열겠는데, 오늘 주제는 저번에 세 번째 시간에 알브레히트 리츠를 했고, 오늘은 그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 정말 대가입니다. 대가. 그 신학계에서는 거의 헤겔급에 들어가는 그런 정말 엄청난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가 또 로마 카톨릭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바르트 수업 시간에 선생들이 씨부리는데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책 한 권 읽기 어렵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오늘 이상은 박사님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바르트 시리즈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한 개 갖고는 모자랄 것 같아요. 강의를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상황을 보고 계속 이어나갈 건데, 바르트가 끝나면 아마 불트만 하고 그 뒤에 그쪽을 하고 현대로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포스트 모던으로. 어쨌든 그 뒤에는 판넨버그나 그 다음에 또 에버하르트 융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융헬로 석사 논문을 쓴 사람이 이상은 박사죠. 그 다음에 또 보네퍼, 그죠? 보네퍼는 또 하이데거랑 또 관계가 또 있어.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이런 몰트만, 이런 사람들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자, 이상은 박사님한테로 마이크를 옮겨서 바르트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듣겠습니다. 말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요.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말이 좀 안 풀리긴 하는데요. 기침도 좀 나오고, 이거 저 코로나는 아니에요. 자꾸 얘기하지만 제가 먼지에 약하고 알레르기에 좀 약해가지고 약간 열도 좀 있는 것 같고, 코로나는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가 되면 예도 TV가 위험해요. 이쪽으로 보면서 아주.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 근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하는 시대에 시대적 거리를 넘어서 바르트 얘기를. 독일어로 조циale 디스탄치룽이지. 디스탄치룽.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뛰어넘어서 이제 시대적 거리를 좀 좁혀서 바르트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번 이제 바르트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칼 바르트라는 인물로 지난번에 리치를 하다가 이게 단절한 것처럼 무슨 책 보듯이 리치를 해서 바르트로 딱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한 중간 단계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워도 되나요? 그럼요. 지금 가까워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19세기 말에 그 리츠에서 바르트로 넘어가는 어떤 그 브릿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브릿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가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바르트로 넘어간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신학을 볼 때 어떤 그 도식화시키면서 단절화시키면서 딱딱 어떤 뭐랄까 이제 도식 속에 집어넣는, 가지 속에다 집어넣어서 여기까지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좀 공부의 편의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1차 자료 읽으면 다 깨지죠. 그렇죠. 예도 TV에서 강조. 1차적으로 읽는다는 거는 결국 그 안에 들어가서 숨쉬고 느끼고 생물의 어떤 느낌을 보라는 거거든요. 멋집니다. 멋져. 그러니까 너네가 누가 얘기한 바르트 말고 바르트라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숨쉬고 느끼고 대화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성숙하는 거예요. 오늘 멋집니다. 멋져. 계속. 근데 예를 들어서 바르트가, 제가 이제 바르트의 신학은 생물이다. 경제도 생물이다, 정치도 생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바르트의 신학이 생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바르트의 신학을 보면은, 자, 저는
칼빈에도 비슷하지만 우리가 칼빈도 쉽게 도식화해서 딱 이게 칼빈이고 쉽지 그 다음에 않지. 이제 뭐 칼빈 정통주의고 뭐 베자와 칼빈 사이에 단절이 어떻고 연속이 어떻고 칼빈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살아 움직이는 신학자거든요. 근데 뒤에 사람들이 도식화해서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칼빈은 항상 숨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칼빈을 읽어야 되는 그러한 이유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바르트 역시도 이거 들고 있기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 나는 프로야. 신경 쓰지 말고. 바르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바르트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살아 움직이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에바트 융엘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후대의 바르트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르트 신학은 시스테마틱 시올로지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굉장히 비시스테마틱한 특징을 좀 갖는다. 그러니까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항상 이 개혁파 신학의 어떤 그 핵심적인 전통을 가지고 그 핵심을 중심으로 자기의 그 신학을 구성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것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듣고 청종하느냐 이런 어떤 핵심적인 기둥을 중심으로 그 다이나믹하게 살아 움직이는 선이 있는 거지. 이게 바로 바르트다라고 해서 한 몇 절로 이렇게 딱 요약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단순하게 읽히는 신학자는 아닐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게 당연한 거죠. 뭐 그렇게 읽는 방식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교파적인 입장에서 둘로 큰 흐름 중에 바르트를 싫어하는 입장과 바르트를 좋아하는 입장 두 개로 이렇게 좀 보면서 바르트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가 있으면 하나는 바르트는 좌파다, 그러니까 리버럴리즘이다. 이런 프레임이죠 그냥 그야말로. 이 프레임은 사실은 반틸 같은 어떤 그 변증학, 아폴로제틱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시했었던 그 반틸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들었던 그 반틸이 바르트에게 씌웠던 프레임이고. 그 프레임이 사실은 한국의 하나의 그 전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수적 전통을 가지고. 그 반틸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사실은 이제 네덜란드계 미국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코르넬리스 반틸. 네.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이전에 프린스턴에서 웨스트민스터로 갈라나갈 때 결국에는 이제 웨스트민스터를 갈라나갔던 주역이었죠. 그 반틸하고 메이천이 갈라나가잖아요. 그 반틸이 평생의 바르트를 비판하고 이제 으르렁거렸어요. 대놓고 편지도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반틸이 바르트의 신학을 상당히 중요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반틸이 비판한 주요 내용 중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르트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성경에 대한 이야기, 뭐 이제 초월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바르트를 많이 비판을 했는데 반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작고하신 박형룡 박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그 어떤 전통에는 그 프레임이 비판적 프레임이 들어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틸의 제자가 우리나라의 박형룡 박사거든요. 그 계열이죠. 그래가지고 그 흐름이 우리나라에서는 거대 흐름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그 독일 사람들 말로는 플라카테 티어렌이라고 하는데 간판으로 딱 붙여가지고 얘는 이런 식이야. 이런 게 붙었죠. 정설에 의하면 바르트가 60년대 돌아가 68년인가 돌아갔어요. 60년대 미국에 가서 강연을 할 때 반틸을 만났든가 지나쳤든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제 너를 좀 용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그래요. 반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보낸 편지에 바르트는 한 번도 대답을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 자, 이런 게 하나 있고. 다른 한편은 이제 바르트를 보통 통합 측, 한신 측, 뭐 이런 이제 기장 측, 뭐 이런 그 큰 이른바 에큐메니컬 스트림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바르트를 중시하고 보면서 바르트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오해가 뭐냐면 이제 바르트는 낡았다라는. 바르트는 낡았다. 어느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보 쪽적인 어떤 시각에서 보면 전혀 포스트 모던적이지. 락커 뭐라고 그러더라? 고전적인 신학이지. 이제는 이게 누가 바르트를 읽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바르트를 다 읽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간 큰 얘기죠. 간이 상당히 큰 얘기죠. 누가 그 대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독일에서 가기 전에 이제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한국에서 이제 받은 적이 있냐면 바르트는 낡았으니 바르트 같은 거는 공부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미카엘 벨퍼 교수를 만나갖고 바르트의 뭐뭐뭐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근데 선생님 한국에서는요 바르트는 낡아갖고 읽지 않는 것이 지금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던데 했더니 표정이 탁 바뀌면서 좀 흉내도 못 내겠어요. 야 누가 바르트를 다 알아? 이런 어떤 표정이었거든요. 당연하지. 그게 사실은 이제 철학에서 해결 전집 읽는 거랑 뭐 비슷한 거지. 참 그게 1차 자료를 대하는 어떤 유럽 사람들의 어떤 그 텍스트에 대한 지적 정적성이랄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들이 읽은 바르트 말고 네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그 말과 어떤 생각과 행동에 같이 고민하고 같이 좀 분노도 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느끼고 한 바퀴 싹 헤엄치고 나와라. 그리고 나서 네 얘기를 해라. 이런 식이에요. 말은 쉬운데 엄청난 시간을 요구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뭐 예도 TV, 예도 선생이 더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1차 자료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건 사실 그런 얘기거든요. 텍스트의 1차 자료. 자, 그래서 바르트는 크리스토프 프라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글을 낡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글을 진보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르트가 위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좋아하든 미워하든 싫어하든 그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는 20세기 신학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위치를 가진 사람이라. 당연하죠. 그러니까 심지어 루이스 볼코프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이제 그 상당히 정통주의에 입각한 보수적인 신학을 쓰면서도 바르트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요 부분은 내가 좀 수긍을 하겠다. 요 부분은 받아들일 만하다. 요거는 내가 비판하겠다. 근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글을 넘어가지 않고는 신학이 안 돼. 심지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제 아까 방금 전에 그 예도 반틸하고 볼코프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관계가 있나요? 반틸하고 볼코프는 그거는 좀 볼코프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니 역시 이제 그 네덜란드, 하달란드계 파란계 미국이죠. 그러니까 같은 계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반틸이나 볼코프의 글쓰기가 칼 바르트처럼 인문학에서 말하는 철학을 예를 들면 칼 바르트는 해결에 거의 정통한 사람이거든. 자기의식이라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언급하면서 글을 쓰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고전적으로 교리학만 다루는 거예요? 도그마틱만? 그걸 그걸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은 바르트 같으면은 잘 아시지만은 상당히 초기에는 저는 몰라요. 저는 철학에 능통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한스 마틴 바르트인가? 동생이 사실은 유명한 해결자 칸트 철학.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 마부르크에서 그 비렐름 헤르만한테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 그 마부르크이 그 신칸트 학파의 학풍이 꽉 잡고 있을 때라 그렇지. 이분이 뭐 헤르만 코헨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칸트 학파의 어떤 그 독특한 약간 좀 학문적, 개념적 또는 이제 그 실제 어떤 존재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연속성을 가지고 초기 학문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전개를 하다가 마부르크에서 가지고 왔었던 그 신칸트 학파나 아니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이분의 초기 그 로마 서강의 1편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어슈풍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음. 사실은 그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음. 것들에 대해서는 요즘에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근데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 후반을 적어도 기점으로는 나는 철학에 대해서는 담을 쌓겠다라고 해서 선언을 아예 해버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겔 철학적인 방법론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전개를 하는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넘어서 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판넨베르크하고 바르트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라면 판넨베르크는 의도적으로 슐라이어마커 학파나 아니면은 적어도 철학적으로는 해겔 철학의 아예 그 기반을 가지고 그 학문적 전개를 하려는 특성을 좀 보이는 데 비해서 바르트는 의도적으로 반철학적이랄까 이제 철학을 넘어선다, 철학과 단절한다라는 이제 그 뭐냐 바울이네, 사도 바울이네. 그걸 지향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적어도 20년대 후반에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바르트를 그 이후에 바르트를 이해하기가 썩 쉽지 않은 부분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그거에 비해서 아까 말씀했던 뭐 루이스 벌코프라든지 반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은 벌코프 텍스트는 아무래도 뭐 사실은 교리학적으로 이제 정초됐다고 보는 것이 맞고 반틸 역시도 변증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그리스도교의 그 변증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본인들이 이게 말하자면은 뭐 요즘 한창 얘기하는 뭐 토대주의, 비토대주의, 탈토주의 뭐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 자체가 굉장히 그 전제돼 있는 어떤 해석학적인 어떤 그 기반을 바탕으로 그 성서 절대주의지만은 문자적 성서 절대주의의 기반을 두고 이제 그 말하자면 다른 어떤 입장들을 갖다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전개하는 변증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인문학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과는 요즘에 이제 관심을 갖는 인문학적 입장이라는 거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방식을 취하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느낌. 자유롭다. 굉장히 많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브릿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르트를 가지고 바르트를 재단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르트는 적어도 뭐 평생에 걸쳐서 4번 사상이 바뀌었다, 5번 사상이 바뀌었다라고 뭐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도식화시켜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전통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숨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놓고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전 단계를 얘기해요. 크게 보면 바르트 사상은 뭐 에버트 융렬이 몇 번을 바뀌었다, 아니면 뒤에 이제 몇 번 뭐 다른 사람들이 뭐 4번을 바뀌었네, 5번을 바뀌었네, 주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다음에 신적 주체성과 인간의 어떤 그 객체가 되기도 하고 주체가 되기도 하고. 주로 이제 실존주의 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 주체를 얘기할 것이고 바르트는 인간 객체를 좀 얘기한다라고 그러면 그런 어떤 신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4번이 바뀌었다, 5번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도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다이나믹이 숨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가 나오는 부분이 바르트 자체의 교리학적인 어떤 교리학적인 어떤 접근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바르트가 어떤 전통 또는 어떤 사조 어떤 그 학문과 어떻게 대화를 했는가라는 바르트를 베이스로 하면서 이제 그 대화를 전개해 나갔던 방식에 대해서도 오늘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그 가장 뭐 최근에 나왔었던 논문들이 이렇게 쭉 보면은 뭐 바르트와 19세기에 대해서 이제 연결을 가지고 썼던 논문도 하나 봤고요. 그런 거기에 대한 스펙트럼도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것도 필요하면은 일단 전 이해를 위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제 칼바르트와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한다면은 제가 중국 친구들 요즘에
우한 코로나라고도 하고 뭐 어쨌든 이것 때문에 중국에 대한 감정이 사람들이 뭐 떠나가지고 어쨌든 최근에 중국의 젊은 그 신학자들 중에 독일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죠. 나온 논문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는 국경 사범대학교에서 지금 교수하고 있는 친구인데 젊은 친구 토마스가 후스통이라는 친구. 이 친구의 박사학위. 아 그러면 기독교 신학을 해도 교수가 되네. 중국에서. 종교 철학. 아 종교 철학으로. 종교 철학. 렐리기온스 비센샤프트 쪽으로 나간다. 아니면 이제 삼자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도 있어요. 아 그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개신교 기독교 교회. 삼자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교수하는 친구 하나는 독일에서 보네퍼를 전공했어. 그럼 그 친구 대우는 좋겠네, 그죠?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북경에 있는 친구는 이제 어쨌든 재미있는 주제인데 그것도. 그 테마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테마예요. 교회와 사회, 문화 이것이 어떻게 대화되는지. 근데 지금 그 테마는 아니고 그 친구 테마가 괴테와 바르트였거든요. 괴테와 바르트. 바르트와 괴테 어떻게 대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말하자면은 문화과 그다음에 어떤 종교, 신학 이것이 어떻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런 접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몰트란 교수가 마지막으로 박사학위를 준 친구가 있어요. 갑자기 홍콩이라는 친구가. 중국인이네. 네, 홍콩에서 교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 중국인은 근데. 네, 말씀하세요. 아니 중국인은 문학에 관심이 많군요. 아니 근데 그 친구는 테마가 뭐냐면 도스토옙스키와 바르트였어요. 독특하네 진짜. 도스토옙스키와 바르트. 그러니까 특히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그 문학 작품에 나타난 모티브 또는 이제 어떤 뭐 심판 모티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초기 바르트의 그렇죠. 로마서강의 일반을 전후로 해가지고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서문에도 나오니까. 이런 연구를 했던 게 그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바르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게테랑 거기에 관심이 있네. 게테가 뭐 바다 같은 사람이라서 하나로 정리될 사람도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게테나 바르트나 바다 같은. 그럼. 이게 그만큼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바르트가 넓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르트에 대한 그 신학적인 그 뭐랄까 학파 자체가 하나의 학파가 있지는 않고 굉장히 다양한 학파가 있어야 하지만 일단 바르트에게서 일단 바르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텍스트를 안 갖고 왔는데 바르트 전기는 읽어야죠. 우리나라에 번역은 됐대요. 그거 꽤 많이 팔렸다네요. 누가 썼어? 에바르트 부시. 부시. 부시가 쓴 거를 뭐 번역을 했는데 부시는 지금도 살아 있어요. 베팅니엔에서 교수를 했죠. 바르트의 오랜 아시스턴트 출신이고. 근데 그 에바르트 부시는 거의 그 부시가 쓴 책 2권이 도움이 될 만합니다. 그래서 갖고 와야 된다는 것 같아요. 아니 얘기해. 하나는 그 전기죠. 전기. 그 전기. 제목은 뭐라고 나왔죠 우리나라에? 그게 중요하니까. 칼 바르트란 이름으로 나왔을 거예요. 출판사는? 복 있는 사람에서 나왔나? 복 있는 사람. 거기에서 번역을 했나? 언제 출간됐죠? 한 5, 6년 됐죠. 5, 6년 됐지. 우리가 신학할 때는 안 나왔군요.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나와갖고 그 해에만 뭐 4,000권인가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꽤 많이 팔렸어요. 뭐 두껍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만 오면 책이 두꺼워져.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보다 얄팍하면서 바르트의 어떤 학문적인 어떤 특성, 특히 교의학적인 특성을 압축해갖고 제일 잘 소개해주고 있는 책은 독일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독일이 아니라 그것도 테파오체트에서 나왔죠. 스위스에서. 디 그로세 라이덴샤프트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 죽인다. 이 책도 번역이 됐습니다. 무슨 니체를 연상시키는데? 아니 뭐 바르트와 니체는 뭐 오고백 포함해갖고 상당히 또 어떤 연관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린 그로세 라이덴샤프트 이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이것도 번역이 됐어요. 뭐라고 번역됐어? 이게 박성규 박사님이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위대한 열정이라고. 그냥 원문대로 했네. 근데 잘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세물결인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비교적 바르트의 어떤 그 사상의 특징, 그 다음에 교의학적인 엑기스,
비교적 가장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음. 굉장히 정리하기가 어려운 게 바르트인데 상당히 잘 정리를 해놓은, 그러니까 뭐 종말론까지. 그래, 그것도 부시가 썼다는 거지? 그것도 부시가 쓴 거예요. 부시가 아무튼 그 쓴 두 권의 책이 바르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르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최소한 하나의 시각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바르트 당시부터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나의 바르트 해석 학파가 있을까라는 건데, 바르트에 대한 해석 학파, 중요한 어떤 그 학파 스쿨만 하더라도 최근에는 또 정리가 또 다 됐겠지만 이미 바르트 생전에도 상당히 다양한 시각이 있었지만은 적어도 20세기 후반에는 중요한 흐름이 최소한 독일 안에서만 5개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넓어졌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하게 볼게요. 하나, 독일 안에서 바르트를 갖다가 이제 바르트와 사회주의를 또 의도적으로 조금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그 보려고 그랬던 학파의 흐름이 있죠. 그걸 이제 마르크 바르트가 칼 바르트와 어떤 그 사회주의를 의도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어떤 그 흐름, 그 학파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한국의 학자를 얘기한다면 지금 아마 아직 살아계시나요? 교회교의학 1-1권을 번역했던 박순경이라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이었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도 한번 갔다 오셨고 통일운동에도 되게 열심히 헌신하셨고 그런 분이었죠. 그런 학파가 있는가 하면은 또 뭐 바르트에 대한 베를린적 해석이라고 베를린 학파라고 해가지고 또 있었습니다. 뭐 이제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베를린 대학교를 중심으로 바르트를 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도 로만이라는 학자는 조금 다른데, 로만은 바르트와 노이칸티아니스무스의 신칸트 학파를 연결시키는 것을 이제 연결성을 찾는 것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채택해서 그것을 이제 봤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에버하트 융리엘의 제자 중에 볼프 크레트케가 이제 베를린에서 또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토프 게스트리히 교수가 베를린에서 활동을 하면서, 게스트리히 교수는 약간 좀 19세기와 바르트를 연결시키는 테마, 자연이라고 한 그 어떤 계몽주의, 자연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걸 연결시키는 테마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트케 교수는 이게 중요한 이제 그 테마 중에 하나가 무라는 것이에요. 그 바르트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그 악에 대한 이론, 악에 대한 이론, 그게 이제 니시티게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아주 좋은 논문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쪽을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윈센 학파라는 게 있어요. 윈센 쪽에 이게 또 중요한 학파인데, 윈센 쪽, 특히 독일에서 그 나타나는 어떤 신학 지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바이에른 윈센의 개신교는 판넨베르크를 제외하고, 판넨베르크는 빼놓고 약간 그 종교 그쪽의 신학 분위기가 렌토르프 학파라는 트루츠 렌토르프가 사실은 판넨베르크하고 그 같이 이제 그 보편사 학파를 갖다 형성해서 초기에 활동도 하고 그랬었죠. 이제 렌토르프 학파가 이제 그 형성했던 그 학문적인 어떤 느낌 중에 그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 사학파적이고 약간 문화 기독교적인 학파. 그래서 그쪽에서 활동했던 뭐 파르크 바그너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활동했던 게 뭐냐면 기독교를 상당히 종교학적 접근을 하면서 그 칼 바르트를 중심에 놓고 의도적으로 바르트를 19세기의 문화 기독교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좀 종교학적이고 문화적인 입장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윈스터 쪽에서 활동하고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나 윈스터나 튜빙겐 쪽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비교적 좀 비슷한 칼라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크리스찬 링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카엘 바인트크라든지 미카엘 벨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몰트만, 결국에 몰트만은 오토 베버의 제자로서 바르트를 갖다 보면서 이제 또 몰트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평생의 바르트를 넘어가고 싶었던, 아직도 살아계시지만 그런 신학적 기획을 갖고 있었던 게 몰트만이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바르트를 이해하는 다른 학파는 영국 쪽에서 굉장히 또 꽃을 피우게 되죠. 누구냐면 이제 T.F. 토렌스 학파가 영국 쪽에서 뿌리내린 바르트이안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이제 흐름을 형성하게 되면서 토렌스의 바르트는 약간 좀 장로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토렌스가 과학과 종교와의 대화를 갖다 상당히 좀 역동적으로 이어가면서 토렌스가 이해한 어떤 그 바르트즘이 영국의 중요한 흐름으로 하나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바르트의 어떤 신학적 학문적인 학풍을 갖다가 딱 다이렉트로 받았던 게 결국은 그게 이제 예일 학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한스 프라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근데 한스 프라이의 제자인 누구죠? 조지 헌싱커가 지금 프린스턴을 갖다가 꽉 잡고 있으면서 프린스턴에서 또 이제 프린스턴의 주류 신학이 지금 바르트가 된 거죠. 그냥 바르트 연구소가 지금 프린스턴에 형성이 됐어요. 자, 지금 제가 막 떠들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시각들이 있어요. 심지어 바르트를 포스트 모던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는 학파도 미국에서는 또 형성이 됐어요. 드류라든지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르트는 한 큐에 끼어지지가 않는다. 굉장히 바다와 같다. 그리고 그 어떤 흐름대로 굉장히 커다란 중요 학파들이 형성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르트는 다양한 또 해석이 가능하다. 왜 그럴까? 일단 요거를 생각을 해요. 첫째, 칼빈과 바르트를 비교를 한다면 칼빈에게 있어서는 어떤 신학적인 선을 갖다 긋는 게 굉장히 단순했다. 단순하진 않아도 일단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칼빈은 중세의 그 당시의 대학들을, 유럽의 대학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게 사실 유명론적 신학이라고 철학이란 말이에요. 유명론적인 철학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실은 이제 그 칼빈 같은 경우에는 적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과 방향과 교리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에 입각한 진리를 계시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칼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단계가 계몽주의, 문화, 개신교, 그 다음에 어떤 과학적 합리주의적 어떤 시대의 도전, 그 다음에 장난이 아닌 도전이 있었죠. 헤라우스 포드릉이 컸지 그 시대가. 이것도 클 뿐만 아니라 복잡했다. 굉장히 복잡해. 근데 그런 복잡한 것들을 바르트는 비교적 그 시대에 굉장히 FM대로 공부를 하면서 그걸 다 도전을 하면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초기에 어디에 가서 공부를 하냐면은 마부르게 가가지고 헤르만한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헤르만한테서 공부를 할 때 그 헤르만한테서 배운 게 자유주의 신학이다. 우리가 쉽게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도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헤르만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근데 헤르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니츠르학파의 이론이긴 맞아요. 니츠르학파의 이론으로서 중요한 신학적이긴 맞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지만 헤르만은 또 누구한테서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냐면 톨룩이라는 사람한테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갖다가 이제 뭐 하다 말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그 당시 그 가지고 있었던 독일 신학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한 큐에 보내가지고 뭐 이건 자유주의 신학이다, 리첼 신학이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려면 그냥 카더라식의 신학을 하시든가 카더라 식의 신학을 하시든가 아니면 영미계통의 해석학을 가지고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플라카티어는 시켜보려면은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한 시대와 사회에서 그렇게 단순한 선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독일에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흐름이 있었어요. 에얼랑에는 각성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에어베쿤스 테올로기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경건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독일의 경건운동, 경건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트 톨룩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독일에는 약간 좀 독특한 형태의 성령의 불이 항상 타오르고 연결해가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경건주의 시대는 프랑케나 슈페너를 통해서 나왔었던 것이고 그거를 아주 은혜가 됩니다. 네, 계속 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따로 세션을 빼가지고 얘기하려면은 사실은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모라비안 제 진젠도르프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한국에 선교까지 왔었던 이게 사실은 19세기에 굉장히 활발한 선교의 불이 미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독일에서도 일어나고 독일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왔던 비출라프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그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프랑케나 슈페너나 이렇게 그 살아있었던 경건주의의 어떤 그 불꽃이 나중에 사실은 슐라이어마커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내면적인 어떤 그 빛이라는 게, 불꽃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영향 가운데에서 나타났던 게 독일식 각성운동. 그러니까 이른바 독일식 그 톨룩의 어떤 그 경건적 이제 그 영적 운동. 이게 독일식 경건주의의 어떤 그 발흥이죠. 근데 미국의 대각성 운동하고 독일의 그 경건주의 운동을 좀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주요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큰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모여가지고 막 운동장 같은 데서 설교하고 막 그날 그냥 막 불꽃이 내려가고 울고 불고 그리고 뭐 대가들이라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뭐 맞아요, 뭐 핀이라든지 아니면 무디 그 이전에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에드워드는 좀 지성직이었지 그래도. 그렇긴 하죠. 그런데 무디랑은 다르다고 내 말은. 100% 맞는 말씀입니다. 동감을 갖는 말인데 독일 경건주의 각성운동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주요 인물이 큰 인물이 누군가가 주도해가는 그런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에서 불이 일어나듯이 잔불이 일어나듯이 막 그 창발적으로 일어났던 건데 어쨌든 중요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이제 그 톨룩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톨룩이 헤르만 선생이었다는 거잖아. 네, 톨룩 직접 상당히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은혜가 된다는 그러니까 거지. 이제 사실은 헤르만 같은 사람 하나를 보더라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비렐름 헤르만에게 있어서는 어떤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는 톨룩의 어떤 이런 이제 각성, 주관적 각성. 근데 톨룩의 각성, 제가 지금 용어가 톨룩의 신학을 갖다 각성이라고 하진 않으니까 각성은 이제 에어랑. 근데 이제 톨룩의 그게 독특한 경건주의적 그렇죠, 특징이 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 이제 톨룩의 어떤 그 경건적 그 종교 운동은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여기 지금 철학적으로 말하면요, 얘도 낭만주의랑도 연결돼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자기는 계속 얘기해. 우리 내 팬들을 위해서 한 얘기. 아니, 팬들을 위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갑자기 그냥 쓸데없이 말이 그래서 톨룩이 그랬는데 그런 헤르만이 톨룩의 영향을 받은 그런 하나의 줄기가 있었고 또 다른 줄기가 뭐지? 다른 줄기가 사실 리치라파의 줄기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톨룩으로부터는 주관적 어떤 각성 운동의 어떤 그 신앙적이고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것의 흐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오케이. 근데 사실은 리치라파를 통해서는 사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그 종교에 대한 그 설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헤르만이 자기의 윤리학이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전개할 때는 거기에는 이게 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주관적인 어떤 은혜가 되네. 그다음에 어떤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윤리라든지 삶이라든지 그렇지. 어떤 이 땅의 사회와도 연결돼 있겠네. 리치라파의 중요한 테마였잖아요. 리치라파의. 그러니까 리치라파의 테마를 가지고 왔던 것이 거기에 이제 헤르만은 어쨌든 그것을 어떻게 가능한 한 과학적 기술을 잘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리츠의 어떤 학문적인 흐름과 사실은 그런 게 사실은 칸트의 학문의 주제였잖아요. 칸트 윤리학의 주제였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융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헤르만이 이거를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과 이제 또 결부시키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중요한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자기의 학풍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렐름 헤르만의 중요한 특징은 지금 비렐름 헤르만의 중요한 저작이 뭐지 해서 막 찾아서 읽으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헤르만의 이게 대단한 저작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별로 사람들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르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본인이 대가로서 완전히 미칠이다 이런 식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선거보다
대가의 선생이었지.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본인이 대가들. 굉장히 그런 어떤 고민을 하면서 좋은 선생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웬만한 사람들을 다 키워놨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가들. 20세기 초반에 신학밥 좀 먹었다는 사람 치고 헤르만 선생 제자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만큼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다 헤르만의 문화에서 자랐고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은 스스로가 대가가 되는 것보다도 20세기 신학을 위해서 길을 열어준 도로를 깔아준 사람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르만의 제자들 중에 대가들이 누구 예를 있었죠? 들어서 바르트 말고. 뭐 아마 그 틸리히 뭐 불트만 그러니까. 다 그렇게 지나갔다고. 틸리히 불트만까지. 틸리히 불트만도 해야 되니까. 물론 아니요. 지금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사실은 니츠의 제자들 중에 사실 대가들이라고 하면은 엄청 많았지만 뭐 일단 라우셴부시 같이 미국 간 사람 빼고 그렇지. 독일 내에만 있는 사람들 활동했던 사람들만 우리가 뽑아봐도 그래서 트렐치가 있었고 종교사파를 트렐치. 트렐치가 있었고 아니 왜냐하면 바르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 중요한 이름들 그러니까. 하르낙이 있었고 베를린의 하르낙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또 대가로서의 뭐 저술도 많잖아요 지금. 교의학의 역사도 그다음에 어떤 뭐 역사에 대한 중요성도 뭐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하면 헤르만은 굉장히 많은 정말 도로를 잘 닦아준 사람이다. 희생자네 어여 보면. 뭐 그렇다고 희생자라고 하기보단 대가인데 하르낙하고는 좀 또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르낙이 또 베를린에 있으면서 나중에 카이저 비렐름 협회라는 것에 짱을 한다고요. 카이저 비렐름 협회가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계승한 게 이제 막스 플랑크 연구소죠. 지금도 있잖아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 네, 지금 뭐 대학마다 중요한 대학에선 연구소가 그러니까. 그게 원래 카이저 비렐름 협회가 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연구 재단을 이끌었었죠. 아인슈타인도 지원해주고 막 그러니까. 카이저 비렐름 협회에 짱도 했었고 하르낙은. 걔는 많이 해먹었네. 그리고 하르낙의 제자들 중에는 독일 교회 정치를 이끌었던 뭐 디벨리우스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했었고 비렐름 헤르만은 좋은 학자요 선생이었죠. 그리고 이제 근데 하르낙은 정치력도 있었네. 정치력도 탁월했었던 거죠. 사실은 그 예산 규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카이저 비렐름 협회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노벨상도 많이 나왔고 또 하나의 제자는 이제 뭐 말하자면은 리츠를 얘기한 겁니다. 갑자기 트렐치였죠. 근데 바르트는 나중에 헤르만한테도 공부하지만 그 다음에 하르낙한테 가서 공부했어요. 하르낙 선생한테도 가서 공부하고 트렐치는 이제 리츠라파 치고는 조금 별난 사람이라고들 얘기해요. 왜냐면 이제 리츠는 그래도 기독교 전통을 갖다가 더 강하게 붙들기를 받았던 거에 비해서 트렐치는 유명한 책을 쓰죠. 기독교의 절대성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 우리 최태감 교수께서 한 10여 년 전에 번역하신 것 같아요. 기독교의 절대성.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기독교는 절대적이지 않다가 기독교의 절대성이 하나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종교사학화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는 유럽이라는 사회에서 나온 독특한 어떤 종교적인 접근입니다.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바르트가 이 사상들을 다 공부하고 흡수하고 그와 대화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반박이나 아니면 그거와의 대화 그런 어떤 흐름과의 대화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바르트 첫 시간이니까 계속 하셔요. 가지치기도 하시고. 그런 것과의 대화가 결국에는 이제 초기 바르트의 중요한 저작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로마서 강의 1판 또 그 이후에 2판 그다음에 교회 교약 1-2에 나타나는 어떤 종교 비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그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들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학파들과의 역동적 대화가 압축적으로 이제 묻어 들어가서 바르트화 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이제 그 길들에 따라서 이제 바르트가 이제 그 결국엔 대답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성추의 바르트를 보내기는 상당히 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연속성과 비연속성에 대한 어떤 연구도 요즘에 굉장히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는 바르트를 그 정도로 이제 그 전역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르트 얘기를 갖다 이제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디까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이 꽤 갔죠. 네. 아니야, 그래도 계속 얘기해도 돼요, 좀. 몇 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 큰 그림만 그릴게요. 큰 그림만 그리고 교회 교약 하나만 가지고 개요 설명을 하려고 해도 한참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렐름 헤르만을 가고 그 바르트의 신학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몇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은 일단은 역사를 좀 보려고 그러면 이 양반이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스위스 개혁파예요. 스위스의 아버지가 개혁파 목사였단 말이죠. 그 개혁파 출신의. 참고로 안드레아스 우얼스 존모 아버지도 스위스에서 개혁파예요? 아버지가 목사였어. 독특한, 그래서 바르트로 학위까지 끝냈고 바젤에서 그리고 이제 니체 연구가로 나갔죠. 뭐 상당히 그쪽이 스위스가 원래 그런 쪽으로 리폼드 전통이 강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사실은 리폼드 전통이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너무 크니까 기본적으로 독일 스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리폼드 전통에 대한 이해는 칼빈과의 츠빙글리의 전통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츠빙글리의 제자였던 블링어가 나중에 칼빈과 연합전선을 맺게 되잖아요. 맺고 그것이 이제 결국에 전수화돼서 뭐 사실은 이제 개혁파 전통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 거니까 칼바르트의 개혁파에는 그런 어떤 흐름이 다 들어있어요. 칼빈과 츠빙글리가 츠빙글리의 어떤 애국적이고 칼빈의 개혁적이고 어떤 이런 성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지만 뭐 칼빈의 아버지가 자식이 아들들이 이제 쭉 있는데 동생은 칸트 철학자가 됐고 아들 하나는 신학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신학을 안 하잖아요. 그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이분의 전기를 보면은 어렸을 때 맨날 그냥 골목대장이라서 패싸움이나 하고 막 그러고 다닌다고. 와일드한 애들이 나중에 대성하죠.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중에 컴피르마치온이라는 그게 뭐냐면 컨펌이죠. 컨펌. 우리로 말하면 입교식인데 15세가 되면은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애들이 입교식을. 그렇지. 근데 이게 걔네 사회로는 컨피르마치온이라는 게 성인식이고 걔네 사회에서는 지역별로 가장 큰 동네 축제. 어른이 되는 걸 축하해줘요. 근데 거저해주질 않고 한 1, 2년 정도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교리 교육을 받아요. 그때 참 신앙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개혁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많이 가르치고 지금은 루터파는 루터 소요리문답을 많이 가르쳐요. 근데 칼바르트가 그 당시에 컴피르마치온을 위한 교육을 받으면서 집중적인 교리 교육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경건한 마음이 이제 딱 터가지고 그래서 신앙이 좋구나.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어렸을 때는 천재지 천재. 어렸을 때는 막 싸움 좋아하고 뭐 장군 얘기 좋아하고 전쟁 얘기 좋아하고 그랬대잖아요. 바르트가? 아니 뭐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아니 나는 지금 처음 알아갖고 묻는 거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텐데 근데 한 가지 보면 바르트가 재미있는 게요. 보네퍼는 독일적 인물이에요. 아주 베를린 출신의.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보네퍼의 고향은 브레슬라우였다고요. 그렇지. 그 당시 지금 브레슬라우가 폴란드로 갔죠. 폴란드로 갔지. 사실은 그 누구지? 슐라이어마커의 고향은 브레슬라우. 뭐 지금 칸트 고향도 뭐 러시아에 속해 있는데 뭐. 칸트의 고향은 페니스도르. 그러니까. 페니스도르는 사실은 외동 떨어져 있는 러시아 지역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보네퍼에게는 어떤 베를린적인 어떤 느낌이 많이 흘러요. 근데 칼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그 스위스 개혁파의 어떤 피가 있다. 피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런 그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바르트는 되게 다혈질인 것 같아요. 다혈질이고 뭘 보냐면 아냐면 이제 글을 봐도 알아요. 글은 진짜 잘 쓰죠. 잘 쓰는데
바르트의 독일어는 솔직히 읽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정평이 있어요. 바르트의 독일어가 좋다, 뭐 참 아름답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톡 까놓고 얘기해서 바르트의 독일어는 지금 봐도 그렇게 쉽게 읽히는 독일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장하게 글이 딱 가가지고 참고 삼아서 독일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신학을 하든 뭐라든 이제 독일어를 참 읽기 좋게 쓰는 사람의 정평으로 정평나는 게 누구냐면 몰트만 교수거든요. 몰트만의 독일어가 참 예뻐요. 이 양반이 문학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딱딱 끊어지면서 읽기도 좋고 글도 좋고 그러는데 바르트의 독일어는 읽기도 사납고 지저분해요. 해요.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했던 말을 여기쯤에 가서 그래 맞아 이런 말도 막 써가면서 다시 한번 쓰고 그리고 그냥 쓰고 야 이놈들아 그것도 모르냐 막 이런 어떤 그 말도 그냥 막 나오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런 막 서교식으로 그냥 막 글을 쓴다는 느낌이 드는 파토스가 있는 글이에요. 아 근데 그 바르트의 그 라틴어 실력도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 그거는 이제 지금 뭐 테마에서 조금 뭐 벗어난 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지금도 고전어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라틴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많이 시키는 게 그게 결국엔 아까 예도 선생께서 말씀하신 1차 자료의 중요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문예부흥적 전통을 갖고 있다 보니까 누구누구 카더라라는 걸로 글을 쓰면 욕 바가지로 무식한 놈이 자식이 막 이래가면서 그럼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가가지고 만지고는 와라. 그럼 만지고 네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어 문학 작품을 가지고 논문을 쓴다. 그러면 이제 도스토옙스키를 갖고 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번역된 것만 쭉 갖고도 이제 쓴다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일에서 만약에 쓴다라고 그러면 너 러시아어 할 줄 알아? 몰라. 그럼 공부를 몇 달 해서라도 원문을 보고 그거를 대조해가지고 다 비교해갖고 와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의 그 고전어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주석할 정도의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그런 교육을 받아 놓으니까 나중에 뭘 하냐면 로마서 주석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신학 공부하고 와라. 그런데 아버지가 추천해준 선생은 따로 있었잖아요. 잘 아시지만 아돌프 슐라터라는 사람을 추천해줘요. 근데 아돌프 슐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성서주의적인 어떤 복음적인 요즘으로 말하는 그런 이제 그 독일 가운데에서 이제 그 활동을 했었던 그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중남부에 복음적 신학자로 그 당시에 상당히 명망이 있었던 분인데, 근데 이 아돌프 슐라터의 어떤 성서주의라고 그럴까? 성서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수교단하고 조금 이제 코드가 많이 틀려요. 근데 이제 바르트가 보기에는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좀 공부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깝깝하게. 근데 바르트는 평생 아돌프 슐라터를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텍스트를 보면 저 사람의 성서 해석 방법조차도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말씀의 계시 중심 신학이라기보다는 자기 해석학적 시각이 이미 들어간 신학이다. 이런 어떤 비판을 갖다 상당히 많이 해요. 뭐 반대할 사람도 있겠지만 바르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뭐 딴 얘기 아니라 바르트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렇게 얘기하면 제 생각에서 좀 비슷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근데 이제 그 정도는 못해. 근데 이제 바르트가 대신에 갔던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헤르만이죠. 헤르만한테 갔다 하르나크한테 갔다가 그리고 이제 1910년대에도 상당히 많은 텍스트들을 헤르만을 만났네. 헤르만을 만나서 사고가 열렸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선생이 중요해요. 그 당시에 가장 이제 위대한 선생으로 생각했던 게 빌헬름 헤르만이에요. 그럼 헤르만한테서 이제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하르나크한테 가죠. 하르나크한테도 공부하고 그래도 나중에 트렐츠는 직접 상당히 그 논쟁은 많이 했지만 트렐츠의 영향을 갖다 그 사람들만큼 많이 받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보면 그때 헤르만이 뭐 그런 말부르그로 갔네 처음에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학교를 또 옮기나? 독일 사람들은 원래 요즘도 그런 게 있지만 한 대학에서만 공부를 하지 않고 대학을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뭐 5개, 6개도 옮기고 그러니까 뭐
그 학기별로 옮기기도 하고 뭐 좋은 선생이 있다면 글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상당히 옵션된 가운데서 공부를 하죠. 근데 이제 파르나 아시지만 그 당시에 또 바르트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어떤 사상적으로는 종교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냥 바르트를 사회주의자다 이런 어떤 저기 그 뭐 프레임을 씌운다 그것도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커다란 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가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딱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저 빨갱이 새끼들 아, 말도 안 돼. 이렇게 먹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얘도 TV에는 좀 그래도 걸러졌어. 그 정도는 아니고. 글쎄 뭐 그거는 사실은 건설적 대화를 만드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바르트도 정의,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렇지. 사회적 정의도 얘기했지. 그다음에 어떤 약자를 위한 어떤 선호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은 작벤빌에서 초기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뭐 은혜가 되죠. 말하자면은 이제 약자를 위한 신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목회를 하고 그 초기의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노터바로라는 거 있죠. 붉은 목사라는 표현을 그때 얻은 거라고. 근데 잘 아시지만 바르트의 사상의 전개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1차 세계대전 1914년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17년까지 가잖아요. 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독일의 전쟁을 지지해준 지성인들의 어떤 그 서명, 93인 서명인가요? 거기 이제 자기 선생들 쭉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이제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과의 결별과 1919년에 로마서 강의 일판을 통한 단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선을 갖다가 한번 있게 되지요. 재밌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첫 번째 바르트가 이제 그 말하자면은 계시 중심 신학으로 그러니까 리츠락파의 영향을 받은 어떤 이제 사회 복음이 되는 그런 또 표현은 또 적합하진 않고 어떤 그 하나님 나라 개념, 그다음에 어떤 문화 속의 기독교 이런 개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전환을 이루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되죠. 1919년에 로마서 강의 1판을 쓰면서. 왜냐면 1919년 로마서 강의 1판을 쓰고 나서 잘 아는 얘기처럼 겁나게 유명해져요. 몇 권 안 찍을까 해가지고 뽑았는데 그거 이제 카이저 비렐름에 아니야 민첸에 이제 크리스찬 카이저에서 나왔나 절판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그것이 유명해지면서 일약 스타가 됐지. 스타가 되면서 이제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종탑에 올라가가지고 종을 쳤는데 그 종소리에 생각 없이 친 종소리에 놀랐던 것처럼 내가 이 땡긴 줄이 이렇게 큰 종소리를 낼 줄 몰랐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그리고 나서 1919년에 이걸 쓰고 1921년에 이게 22년이라고도 하고 21년이라고도 하지만 로마서 강의 1판이 다음에 2판이 2년 뒤에 나오거든요. 2판이 사실은 또다시 이제 큰 반향을 일으키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전 세계에서 번역된 바르트의 텍스트는 1판이에요. 1판은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갖고 몇 년째 지금 고민하고 쳐다보면서도 시간이 없어요. 그냥 놓고 보는데 1판과 2판을 갖다 이제 놓고 디퍼런츠가 뭐죠? 바시스트 디퍼런츠? 디비전, 바이든. 뭐 앞에 서문은 완전 다르겠고 당연히. 아니 뭐 서문은 근데 내용은 서문은 잘 아시지만 2판과 1판을 이제 보게 되면은 2판의 서문을 보면 1판부터 쓴 서문을 갖다가 그 사이에 쇠가 거듭했던 게 있으니까 서문을 갖다 이렇게 1판 때 서문부터 쭉 나가요. 근데 2판의 서문은 또 상당히 좀 달라지긴 했어도 가장 기본적인 뭐 차이는 뭐 잘 아시지만 몰라 나는. 1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아요. 근데 좀 참고할 만한 연구는 저는 그래도 제법 아주 정직하게 그 텍스트를 잘 분석을 하면서 서술을 해준 게 그 지금 누구지? 그 프린스턴에 있는 누구니까 그 브루스 맥코맥.
브루스 맥코맥이 쓴 그 바르트 맥코믹이지. 맥코맥이죠. 맥코맥이죠. 미기 MACK일 거예요. 이름도 이상하다. 브루스 맥코맥. 근데 제목이 뭐죠? 쓴 책이? 그 책 제목이 좀 영어겠네. 예. 바르트의 크리티컬 리얼리스틱한 바르트 뭐 이런 그러니까 바르트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특이하네. 그러니까 바르트의 크리티컬 리얼리즘적인 리얼리스틱한 이제 신학 뭐 이런 책 제목 다음에 한번 좀 확인해봐야 되겠다. 더 크리티컬 리얼리스틱. 그거 이제 독일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오히려 거꾸로. 근데 그 책은 이제 바르트의 로마서를 주로 그 바르트의 그 초기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그 전 단계까지 전기 바르트에 대해서 어떤 이 텍스트들을 갖다가 단계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추적해가는 텍스트였는데 잘 쓴 텍스트예요. 몇 페이지 정도 되죠? 600~700페이지 될까? 500페이지, 600페이지 정도 될까? 지난 학기에 대학원 수업하면서 한 번 읽긴 다 읽었었는데 근데 그 텍스트에서 어쨌든 로마서 강의 1판에서 그 맥코맥의 태제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단절보다는 연속이 어떻게 잘 발전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바르트가 개혁파 신학과의 어떤 그 연속성을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적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서 강의 1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전 단계 헤르만신이라든지 하르낙이라든지 리츠르하파의 어떤 그 신학과 완전한 어떤 단절보다는 이제 좀 연속성이 조금 더 많이 발견이 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 개념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 개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사실 리츠르하파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잖아요. 리츠르하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재적인 하나님 나라 개념을 상당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 이게 사실 리츠르하파의 그 리츠르의 신학의 굉장히 큰 테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땅 가운데 시작돼서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 나라 개념을 얘기를 하지만 리츠르하파의 결정을 하고의 상당히 그 결정적인 이제 선의 관절을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가지고 땅에 딱 심겨지면서 이것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성장한다. 이런 개념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판에서는 바르트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 난 돌 하나도 돌 위에 얹지 않고 다 있었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의 극단적인 초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그러니까 내재적인 개념보다는 초월적이요 인간 안에서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말하자면 결국에는 자르고 도래하는 이 초월적인 이 질적 차이가 극단적으로 강조됐던 게 이 판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물론 1판과 2판 사이에 바르트가 이제 1판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1판과 2판 사이에 학자들은 부지런해요. 정말 그 짧은 시간에 많이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예를 들어 블루마르타 아들 블루마르트를 통해 가지고 만나와서 대화를 하면서 많은 이제 통찰을 얻기도 하고 또 도스토옙스키도 아주 깊게 들어가고 그런 걸 통해 갖고 이 판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적 차이, 무한한 질적 차이. 이게 사실은 케르케고르의 그 그 원래 해결 개념이에요. 그렇죠. 뭐 근데 그걸 갖다가 더 강화시켜가지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은 요거 하고 오늘 바르트 일은 끝내겠는데 그럼 이 판에서 말하는 그 하느님 나라는 이 땅의 초월적이라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죠. 우리가 한 가지 보면은 이미 바르트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 가지고 얘기한 어떤 그 신학적인 기조 자체가 우리가 요거를 먼저 좀 봐야 되는데 바르트의 신학과 19세기 신학의 단절이 과연 거기에서 이루어졌느냐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게 사실 중요한 테마였어요. 최근까지. 근데 19세기 신학을 바르트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노이 프로테스탄티스무스 신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그러죠. 신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바르트가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슐라이어마커 이후에 리츠까지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정통을 신개신교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 용어도 분명한 거고. 그리고 이제 바르트가 사실은 요거와 자기의 신학이 단절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뭐 본인은 단절이 있다라고 그러고 그 연속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무자르듯이 잘라지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보통 신학에서 얘기할 때 바르트가 중요한 단절을 이룬 것이 요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전의 신학이 이제 인간의 어떤 인식 주체로서 인간이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게 사실 교회교약 1-1번에 나오는 핵심적인 어떤 도식의 설명이잖아요. 인간의 인식 주체로서 인간이 어떻게 이 대상을 갖다가 규정하고 해석하고 이게 서브젝트가 돼가지고 이거 신을 어떤 신적 대상을 오브젝트로 다룰 수 있느냐. 그 뒤집잖아. 그래 딕시트 데우스라고. 이런 개념이라면은 이제 바르트가 로마서 강해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일단 제시한 거는 이게 이렇게 뒤집었다는. 그렇지.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 나라는 말하자면 그 1차 로마서 강해 1판에서 썼던 유명한 표현으로 탄젠트 곡선처럼 영원히 시간이 되면서 치고 들어온다. 근데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스치고 지나가듯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이 세상은 뭐라고 느끼냐면 이제 뭐 위기로 느끼고 침판으로 느끼고 그래서 위기의 신앙, 침판의 신앙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 판에서는 위에서부터 도래하는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저기 있느냐가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오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 상당히 몰트만적이네 그것도. 그것도 따지고 보면 Their commander goat. 아니 위에서 그러면 그 초월성이 이 땅에서는 완성은 불가능하네, 그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바르트의 신학의 중요한 그 흐름을 갖고 있는 것 중, 그러니까 테마를 갖고 있는 것 중에 그 하나가 1-1에서도 그 교회교약 1-1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바르트의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운페어 또 전화가 오네. 페어 픽 바르카이트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은 하나님의 절대성이다. 그걸 이제 말하자면 계시에서 나타날 때는 1-1에서는 이제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분명한 계시가 계시 순간에 데우스 레벨라투스와 데우스 압스콘디투스가 같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같이 일어난다라는 그 개념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이미 규정되고 담겨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식으로 이미 담겨져 있다면 그거는 이미 신적 권위를 넘었어.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면 이미 로마서 강의 2판에 나타난 아주 좋은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 개념이 이미 그런 어떤 사고를 내포하고 있다. 오케이. 한 가지만 이제 더 얘기한다면 이제 바르트를 그래서 이해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그 신학이 데피니티브한 것보다는 디스크리티브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티브하다는 건 우리가 그것을 규정하고 개념화시키고 설명하려는 것보다 기술하고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상당히 신학이 다이나믹, 공적이고 그런 어떤 사고가 굉장히 유연하고 이런 어떤 분위기를 잡지 않고 바르트를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아주 좋죠. 아주 좋습니다. 바르트의 서문을 한번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어서 로마서 이후에 인접법적 신학식이 그 다음에 피데스크바렌스 인텔렉트라고 그거는 제가 볼 때 그 뒤에 계속 해야 될 문제고 제가 볼 때 로마서도 더 할 얘기가 있죠 다음에. 뭐 많기는 되게 많은데 어쨌든 오늘 초반 배경하고 초반만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두 번째로 여기에서 이어나가도록
로마서 1, 2판의 어느 정도의 차이와 요 뒤부터 그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네, 그죠? 뭐 나가면 좋은데 응. 도움이 됐을란가 모르겠네. 아이, 또 뭐 말을 또 그런 말을. 아니야. 아주 훌륭했고. 교회 교의학 책 좀 보여줘요, 마지막으로. 교회학은 사실은 이게 언제 나온 거죠? 아니, 여기 들어. 이게 안 보인다니까, 여기에. 예. 들어서. 일단 요것만 보여주기에는 조금 거시기 합니다. 아니야. 이게 언제 나왔죠? 이게 도그마틱이. 이제 그 1판의 책인데 요게 그 포워버드가 있으니까 자, 32년도네. 32년 8월에 퓨리히에서 썼다. 요게 이제 요 얘기를 하려면 또 길어지잖아요. 그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거는 도그마틱은 아직 안 했으니까. 교회 교의학을 응. 이게 이제 32년에 쓰고 이게 32년 요 책은 이제 55년에 출판된 책인데 그러니까 출판됐다는 건 이제 뭐냐면 이제 다시 이렇게 나올 때 요 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게 있을 겁니다. 안 돼. 오늘은 안 돼. 됐어, 지금. 오늘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럼 하실 말씀이 뭐야?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로마서에서 오늘 끝냈어. 로마에서 끝내고. 아니 지금 도그마틱은 그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니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어. 끊어야지. 알았어. 잠깐만. 자, 오늘 네 번째. 재밌었죠?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네 번째 제목은 칼바르트 1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에 다섯 번째 강의에서 바르트의 또 로마서 이후의 그 상황부터 우리 라찐거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추스.